안녕하세요. 저는 가장 힘든 순간에 사람을 버린 여인입니다. 사람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버려지는 것만큼 비겁하고 잔인한 일이 없다고들 하죠. 그런데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제가 그런 행동을 했는지, 왜 제가 그렇게 비정한 사람이 되었는지, 그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속 시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운동선수 출신으로 체육관을 운영하며 우리 가족을 부양해 주셨습니다. 외모는 다소 위압적이고 체격도 건장하셔서 모르는 사람들은 아버지를 조금 무섭게 느끼기도 했죠. 하지만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착하고 다정한 분인지 아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동네에서 유명한 사랑꾼으로 애처가라는 별명이 붙어 있을 정도였죠. 여봉, 오늘 아침부터 눈부시게 아름다우시군요. 일어나자마자 뭐야? 애들도 다 보는데 부끄럽게. 뭐가 부끄러워? 너희들이 아빠와 엄마 사이가 이렇게 좋으니까 너희가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던 거야. 특히 고생고생해서 너희를 낳아주신 엄마에게 항상 감사해야 해. 알겠지? 금슬이 좋은 부모님을 보며 자랄 수 있어 정말 행복했습니다. 때때로 닭살이 돋기도 했지만 그런 부모님을 보며 자란 덕분에 자연스럽게 행복한 가정에 대한 꿈이 생기더라고요. 오빠와 남동생도 아버지를 보며 자랐기에 유일한 여자아이인 저에게도 정말 잘해주고 여자친구들에게도 다정한 남자친구가 되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는 우리 3남매 중 가장 먼저 결혼했는데 아버지보다 더 다정하게 변해갔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오빠 내외를 보며 저도 더더욱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가은아, 내 손 잡고 내려와. 서두르면서 내려오면 넘어져. 식당 계단이 몇 칸이나 된다고 그걸 걱정하나. 그 모습만 봐도 아버지가 우리 가은이를 얼마나 아끼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가은이가 정말 마음에 드는 사이를 데려왔더군요.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꿈꾸던 저는 아주 다정한 사랑을 만나 30대 초반에 결혼했습니다. 저보다 5살 많은 남편은 제가 살던 지역의 시 공무원으로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항상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과 형제들도 그런 남편을 보자마자 정말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부모님은 오빠에게 그러셨듯이 1억 5천만 원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체육관 운영이 그리 넉넉하지 않으셨지만 아버지는 꾸준히 공부하시던 재테크로 돈에 조금 불려두셨죠. 다시 결혼할 때 최소한 1억씩은 해주고 싶고 엄마와 함께 노후도 여유롭게 보내고 싶으시다면서요. 그런 아버지 덕분에 저와 남편은 저희 지역에서 꽤 괜찮은 아파트에 신혼집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이 모은 돈도 합쳐서요. 저희 지역은 서울이 아니라 집값이 비싸지 않았거든요. 오빠, 무슨 축의금을 이렇게 많이 줘? 내가 오빠한테 줬던 것보다 너무 많잖아. 동생 결혼하는데 오빠가 이 정도는 해줘야지. 너도 나중에 막내 결혼할 때 좀 더 보태줘. 그럼 되지. 그리고 내 새언니가 먼저 하나뿐인 신우한테 그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성화했어요. 난이 새언니 말에 못 이겼습니다. 오빠는 결혼할 때 제가 줬던 축의금보다 더 많은 돈을 얹어주더군요. 오빠에게도 새언니에게도 동생에게도 정말 너무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친정 식구들이 많이 도와준 반면 시댁에서는 따로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시골에 사시는 시부모님은 형편이 좋지 않으셨거든요. 그나마 서울에서 아르바이트하며 힘들게 연극 생활하던 시누이가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30만 원을 주더군요. 하나뿐인 오빠 결혼하는데 더 보태주고 싶었는데 죄송해요, 새언니. 제가 너무 능력이 없어서. 30도 큰 돈이죠. 너무 고마워요, 아가씨. 저는 그런 착한 시누이가 참 좋았습니다. 저와 동갑인데도 꼬박꼬박 언니라고 존중해주는 모습이 고마웠고 자기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가끔 서울에 올라가면 맛있는 음식을 사주고 생활비도 조금씩 보태주곤 했습니다. 직접 만나지 않아도 한 번씩 신우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기도 했죠. 새언니, 이런 거 안 보내셔도 돼요. 죄송해서 매번 어떻게 받기만 해요. 전 드릴 것도 없는데. 저는 투자하는 거예요, 아가씨. 아가씨가 배우로 성공하면 저를 모른 척하기 어려울 거예요.
시누이와 남편, 시부께서도 그런 저에게 고마워했지만 유일하게 시모만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시누이를 챙기는 건 당연한 거 아니니? 당신은 뭘 그렇게 매번 고맙다고 해? 천냥빚도 말 한마디로 갚을 수 있다는데 당신은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질 사람이야.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어? 미안하다, 에미야. 시부는 그런 시모 대신 저에게 사과해 주셨지만 기분이 나쁜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시모는 착하고 직업도 공무원인 자신의 아들을 정말 자랑스러워하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할 때 친정의 지원을 많이 받자 아들 기죽일까봐 걱정이 되었던 거죠. 시모는 저를 볼 때마다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너 집에 돈 좀 있다고 남편 기죽이고 살면 안 된다. 여자는 돈을 벌든 안 벌든 남편 잘 챙기고 집안일도 야무지게 해야 사랑받는 거야. 어머니, 아내가 무슨 제기를 죽여요. 저는 아내가 아무것도 할 줄 몰라도 사랑할 거예요. 그리고 요즘엔 남자도 집안일 해야 사랑받는 거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살면 소방 맞는다니까요. 오빠 말이 맞아. 엄마, 왜 자꾸 걔나 말을 해서 세연이 기분 상하게 만들어. 세연이가 평소에 오빠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맞벌이 하면서 딸도 야무지게 키우고 살림도 똑부러지게 해요. 오빠가 세연이 덕분에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미안해요, 새언니.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오빠가 제일 잘난 사람인 줄 알아서 그래요. 사람 일을 모르는 거야. 우리 보는 앞에서만 잘하면서 사는 척하고 뒤에선 준건이 집에 돈 없다고 무시하면서 살고 있을지 누가 아니. 우리 준건이도 너무 무르고 착해서 다 당해줄 텐데. 아무튼 애미 너 항상 내 말 명심해야 돼. 어머님,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희 서로 배려해주면서 잘 살고 있어요. 제가 왜 남편을 무시하겠어요. 너무나 소중한 제 남편인데요. 내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남편부터 시작해 다른 가족은 모두 제 편이 되어주니 저도 시모에게 적당히 내내하며 시댁의 도리도 잘 지키며 살 수 있었습니다. 굳이 나를 세우는 것보단 그렇게 집안의 평화를 지키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제가 그럴 수 있었단 건 남편 동안 저희 친정에 정말 잘해줘서였기도 해요. 오메, 이 집안 사위를 아주 잘 들였네. 잘 들였어. 장모 한갑이라고 사위가 춤까지 준비해놨네. 우리 사위 멋지지? 아주 보기만 해도 예뻐 돌아가시겠어. 우리한테도 이렇게 잘하는데 우리 가은이 말엔 완전 껌벅 죽는다니까. 남편은 저희 아빠 체육관까지 놀러가서 저 없이도 소주 한잔 하고 오기도 하고 저희 엄마 환갑잔치 때는 노래뿐 아니라 춤도 2곡이나 췄습니다. 친척들과 엄마의 친구분들도 저 집안 사위가 아주 최고라며 손뼉을 치셨죠. 오빠 동생은 서울에 살아 자주 만나지 못했지만 그래도 만나면 남편은 마치 자기가 오빠와 동생의 친형제인 것처럼 정말 허물없이 잘 지내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은 저와 저희 딸에게 정말 잘했습니다. 여보 나왔어. 어머, 오늘 회식했다더니 왜 이렇게 빨리 들어왔어? 근데 왜 그렇게 다급하게 들어와? 오늘 회식하면서 먹은 찜닭이 너무 맛있어서 당신한테도 먹여주고 싶어서 하나 포장해달라고 했어. 2차도 안 가고 씻기 전에 오려고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좀 뛰어왔지. 나 잘했지? 채윤아, 우리 딸 아빠하고 목욕할까? 이거 봐라, 우리도 같이 목욕하자고 하네. 여보, 채윤이 내가 시킬게. 당신은 좀 쉬고 있어. 남편은 어디를 가나 항상 제 생각을 먼저 해주는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갑자기 맑은 하늘을 보니 제 생각이 났다며 전화를 걸기도 하고 회식 중간에 음식을 포장해 집으로 달려오기도 했죠. 어린 저희 딸도 정말 잘생겼습니다. 저희 딸이 유도 엄마 껌딱지라 제가 많이 힘들어했는데 어떻게든 딸을 어르고 달래 절 쉬게 해주려 많이 노력하곤 했습니다. 또 남편은 어딜 가나 아내인 제 자랑을 아끼지 않더라고요. 장모님, 이거 사진 보실래요? 이번에 집사람이 만들어준 전골인데요. 거기 표고에서 예쁘게 손질해둔 것 좀 보세요. 손끝이 정말 야무지지 않아요? 아유, 정말 그냥 평범한 음식 사진인데 뭘 그렇게 칭찬해. 나 민망해.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 팔불이라고 한다고. 도아, 네 아빠도 전에 밖에 나가면 꼭 저랬어. 아, 어떻게 딱 네 아빠처럼 다정한 남편을 만났니. 고맙네, 황서방. 우리 가은이 많이 아껴줘서.
제가 더 감사하죠. 집사람이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요. 그런 집사람을 낳아주고 키워주셔서 제가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장모님. 저희 부모님은 그런 사이를 정말 예뻐하셨습니다. 저 몰래 따로 용돈도 챙겨주시기도 했고요. 이렇게 남편이 좋고 친정 식구들과도 잘 지냈기에 저도 시모에게 잘하려고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노력에도 결국 시모와의 관계는 악화되고 말았어요. 결혼한 지 5년 뒤, 운이 좋게도 전보다 훨씬 크고 좋은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연봉도 많이 올라가면서요. 나름대로 저희 지역에서 다닐 수 있는 회사 중 정말 좋은 곳이었기에 너무 기뻤습니다. 남편이 시댁에 갔던 날 그런 제 자랑을 했었습니다. 우리 집사람 진짜 대단하죠? 착하지, 예쁘지? 거기다 능력까지 좋다니 이런 완벽한 며느리가 어딨어요. 전엔 비슷했는데 이젠 집사람 연봉이 저보다 훨씬 높다니까요. 시부와 시노인 축하한다며 박수로 쳐주더라고요. 그런데 시모는 입을 삐죽거리며 또 초를 치는 겁니다. 여자가 머리가 저렇게 커져서야 아주 남편을 잡아먹겠네, 잡아먹겠어. 여자가 할 수 있는 자랑은 남편 자랑, 자식 자랑 이런 거지. 뭐 대단한 능력이라고 돈 벌릴 자랑하니. 네가 그렇게 돈 잘 버는 거 다 우리 중건이 외조 잘해준 덕분이야. 그거 잊지 마. 그까지 도미 오픈 좀 본다고 우리 아들 밥이라도 굶겨봐라. 내가 가만두나? 시모는 제가 남편보다 연봉이 높아진 게 정말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그때는 너무 기분이 나빠 평소처럼 내내가 안 되더라고요. 남편과 다른 가족들도 당황해서 시모에게 한 소리씩 하긴 했지만 그날은 저도 한마디 안 하곤 못 참겠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저희 친정에서 도움받은 것도 제가 남편보다 돈 잘 버는 것도 다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그럼 저 친정에서 받은 것 남편이랑 같이 대출받아서라도 다 반납하고 올게요. 그리고 제가 남편 기죽일까다 그렇게 걱정되시면 그냥 회사도 그만두고 남편 외벌이로 살고요. 정 돈 부족해지면 남편이 막노동이든 대리운전이든 해서 재 벌고 오겠죠. 뭐 그럼 속 시원하시겠어요? 뭐라고? 얘가 지금 뭐라는 거야? 그동안 어머님이 계속 그러시는 거 그래도 아랫사람인 제가 좀 굽히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알겠습니다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남편을 잡아먹겠다는 말까지 하시고 계속 그렇게 저를 못마땅해 하실 거면 차라리 그 편이 낫지 않겠어요? 저도 속 편히 애 키우고 내주면서 어머님 말씀처럼 살면 어머님한테 그런 말들을 필요도 없고 좋잖아요. 저 그렇게 살면 될까요? 그러면 어머님이 만족하시겠어요? 저도 정말 참다 억울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거니? 얘 목청 키우는 것 좀 봐. 기가 막혀서 정말. 제 말이 뭐가 틀렸어요. 제가 솔직히 뭘 잘못했나요? 따지고 보면 제가 친정에서 도움을 받아온 덕분에 어머님 아들이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었던 거잖아요. 또 제 연봉이 높아지면 남편도 그만큼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건데 대체 제가 뭘 잘못했냐고요. 그래도 저는 시어머니라고 다 참고 효부 노릇하려고 노력했는데 바로 그게 잘못이었던 것 같네요. 제가 우습게 보여서 지금 어머님이 저에게 그런 막말도 서슴없이 하셨을 테니까요. 앞으로는 전처럼 바보같이 참고만 살지는 않을 겁니다. 처음 보는 사납쟁이 같은 모습에 시모는 아무 말도 못하고 하자 하는 말만 반복하더군요. 남편은 저에게 사과하며 시모에게 불같이 화를 냈고 그날 이후 시모는 더는 저에게 저런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시부께서 시모에게 크게 화를 내신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정말 일을 그만두면 남편만 고생할 테니 더더욱 조심스러워진 거겠죠. 하지만 시모는 저를 늘 못마땅하게 바라봤고 저도 그런 시모에게 더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시부와 남편을 봐서 시댁의 기본 정보만 하며 살게 되었죠. 그래도 고마워 여보. 계속 우리 어머니한테 며느리 노릇해줘서 내가 어쩌다 당신처럼 사려 깊고 착한 아내를 만났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여전히 남편과 잘 지냈습니다. 남편은 갈수록 더 가정적이고 다정한 남편이 되어주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직 사건으로부터 2년 정도 지난 어느 날부터 갑자기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오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나 왔어. 내가 못 살라. 오늘은 또 술을 얼마나 마신 거야. 괜찮아, 등 두드려줄게.
아, 괜찮아. 술도 잘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왜 저러나 싶더라고요. 남편은 회식이 없는 날에도 친구를 만나든 혼자서든 술을 진탕 마시고 집으로 돌아와 그렇게 구토를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거실이나 방바닥에 대자로 누워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여보. 나 너무 괴로워.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당신 진짜 무슨 일이 있었지? 왜 말을 안 해? 그냥 요즘 직장에 이상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위에서 많이 깨져서 그래. 내가 직장 말고 힘들 일이 뭐가 있겠어. 그래서 그런 거니까 신경 쓰지 마. 나 좀 내버려 두고 줘, 여보. 생전 안 그러던 사람이 그러는데 분명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자면서도 눈물을 흘리고 이기지도 못할 술 때문에 숙취에 시달리기도 하는데 도통 영문을 모르겠으니 답답해 죽겠더라고요. 그냥 직장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렇다는데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는지도 말해주지 않으니 참 답답하더라고요. 아내로서 함께 아픔을 나눠주고 남편의 힘듦을 더 이해해주고 싶었거든요. 건강이 상하니 적당히 먹으라는 말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한동안 전 남편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남편을 믿었던 만큼이 이 사람이 말을 안 하는 이유가 있겠지 하고 생각했던 거죠. 북극국도 끓여주고 다 뒤집어졌을 속을 위해 순한죽도 끓여주며 전 그렇게 남편을 챙겨주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런 이해와 반대로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 없겠더라고요. 여보, 안주라도 좀 챙겨가면서 술 마셔. 웬만하면 좀 적당히 먹고. 그러다 진짜 당신 건강 크게 상해. 당신이 아프면 내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겠어. 알겠어. 미안해. 근데 나 당분간은 이대로 좀 더 그냥 내버려둬. 나 혼자 좀 있고 싶어. 평소 같았으면 제게 걱정 끼치는 것조차 싫어했을 사람이었는데 정말 무슨 일이 제대로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던 어느 날 귀엽고 사달이 떠 있습니다. 아, 피잖아, 여보, 여보. 남편은 그날 집에서 혼자 술을 마셨는데 술을 마시다 그만 피가 섞인 구토를 하더니 어지러운 듯 그대로 쓰러지고 만 겁니다. 정신을 잃은 건 아니었지만 얼굴이 창백해져선 스르륵 주저앉더라고요. 저는 경악하여 얼른 구급차를 불렀고 남편은 우선 조치가 된 다음 날 내시경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은 불길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금 의심되는 부위가 보여서 조직 검사를 했어요. 검사 결과는 며칠 뒤에 나올 예정이니 그때 외래 진료에서 확인하시죠. 남편은 퇴원했고 우리는 불안한 마음으로 검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우리는 정말 충격적인 검사 결과를 듣게 되었어요. 위암입니다. 제가요? 네, 조직 검사 결과 위암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아주 초기 단계에서 발견됐습니다. 남편분이 피를 토하신 건 종양이 있던 부위에 점막이 술 때문에 자극을 받아 출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지금 단계라면 수술만으로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니까 지나치게 비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남편은 위암 판정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초기에 발견되는 경우는 드물다며 천운이었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긴 했지만 남편은 집으로 돌아와 정말 어린애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아무리 초기라도 암이잖아. 나중에 재발될 수도 있는 거고 완치될 확률이 높다잖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선 수술부터 잘 받자. 항암도 안 받아도 될 것 같으니까 너무 힘들진 않을 거야. 내가 옆에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줄게. 당신이 자꾸 우니까 나도 자꾸 눈물 나잖아. 울지 마, 여보. 다 잘 될 거야. 그래도 암이 뭐야. 암이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요즘 나 진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남편은 왜 자꾸 자신에게 힘든 일이 생기냐며 눈물을 멈추지 못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끌어안고 함께 흐느끼며 달래졌죠. 이후 남편은 직장에 병가를 내고 바로 저희 지역에 있는 대형 병원에 수술을 예약했습니다. 예약이 많이 밀려 있었지만 남편은 3주 뒤에 수술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수술을 기다리며 남편은 필요한 검사들을 받기 위해 병원을 왔다 갔다 해야 했습니다. 저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서라도 직접 차를 몰아 남편을 병원에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렇게라도 겁에 질린 남편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거든요.
수술이 약 일주일 뒤로 다가왔던 날, 남편은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 더 늦기 전에 자신의 암 소식을 알리더라고요. 어머니, 저 위암이래요. 저 며칠 뒤에 수술 받아요. 뭐? 네가 암이라고? 얼마나 심각하대? 다행히 일기 기적적으로 발견됐대요. 그러니 너무 걱정은 마세요. 아버지께도 말 좀 잘 전해주시고요. 아이보, 일기든 이기든 어쨌든 그 무섭다는 암이 아니냐. 착하게 살던 네가 왜 그런 무서운 병에 걸렸어. 남편이 암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시모는 오열을 하더라고요. 잠시 뒤 전화를 바꾼 시부께서도 크게 놀라셨는지 울먹거린 목소리를 감추지 못하셨죠. 그 뒤 우리는 저희 친정에도 남편의 소식을 알렸고 같은 지역에 살던 저희 부모님은 저희 집까지 한 달에 달려와 남편을 끌어안고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일찍 발견됐다니 하늘이 도왔네. 하늘이 도왔어. 진짜 말이지. 아, 그럼 우리가 뭐라도 더 챙겨줬을 텐데. 너무 겁먹지 말게. 응, 다 잘 될 거야. 감사해요, 장인어른, 장모님. 가은아, 무슨 병이든 안정이 제일 중요한 법이니까 네가 황서방을 잘 챙겨줘야 한다. 알았지? 부모님은 제게 남편을 잘 챙겨주라고 당부하신 뒤 눈물을 훔치며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잠든 사이 저는 한참을 잠 못 이루고 뒤척였어요. 남편에게 다 잘 될 거라고 위로했지만 실은 저도 많이 심란했었죠. 남편이 더 겁을 먹을까봐 티를 내지 않으려 노력했던 뿐이었어요. 결국 저는 잠들기를 포기하고 잠시 집 밖을 산책하며 마음을 다스렸답니다. 어차피 다음 날은 주말이었으니 일찍 잠들 필요도 없었고 집에서 서성거리자니 남편이 또 깰까봐 마음이 쓰였거든요. 그러다 문득 그날 남편을 병원에 데리고 다녀왔을 때 핸드폰을 뒷좌석에 두고 내렸던 게 생각났습니다. 아, 내가 정신이 없기는 없었네. 그걸 다 까먹고 저는 집에서 차키를 챙겨 차로 향했습니다. 뒷좌석 문을 열고 핸드백을 챙기던 중 곧 뒤쪽에 웬 휴대폰 하나가 기어있더군요. 이게 웬 휴대폰이지? 제 것은 여기 있고 남편 것은 아까 침대 옆에 있는 걸 봤는데 이게 뭔가 싶어 저는 휴대폰을 살펴봤습니다. 비밀번호도 잠겨있지 않았거든요. 우선 통화 목록을 살펴보니 그곳엔 온통 우리 세이라고 적힌 사람뿐이었어요. 그 다음 사진첩을 열어본 저는 숨을 헉 하고 들이마셨어요. 뭐야 이거? 내 남편이잖아. 대체 이 여자 누구야? 사진에는 남편과 3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함께 찍힌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성형피가 많이 나긴 했지만 예쁘지 않았던 그 여자는 남편과 마치 연인 사이인 듯 다정한 포즈를 취하고 있었고 심지어 어느 사진엔 아주 진한 스킨십을 하는 장면까지 찍혀 있더군요. 이건 아무리 눈을 씻고 다시 봐도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았죠.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눈에서 눈물이 후두둑 떨어지더군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 남편이 그럴 거라곤 정말 상상조차 못했으니까요. 바람을 피우면 보통 티가 난다는데 제 남편은 최근 술을 그렇게 마셨던 시기가 아니면 항상 저에게 최선을 다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그런 남편을 의심할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사진을 살피던 중 또 다른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아냈습니다. 그 사진들 중엔 남편과 그 여자가 함께 골프장으로 보이는 곳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는 골프복이 아닌 골프장 캐디 복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그 여자는 골프장 캐디인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가끔 지인들과 비회원 이용권을 사서 골프를 치러 가는 건 알고 있었지만 설마 거기에서 바람이 났을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네요.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문자 내역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전 남편이 그렇게 술을 퍼마시고 다닌 이유를 알아낼 수 있었어요. 세희야, 왜 내 전화 안 받아? 너 진짜 이렇게 나랑 헤어질 거야? 너 나 없이 살 수 있어? 난 안 돼. 난 이제 너 없이면 안 되는 몸이란 말이야. 세희야, 네가 놔두고 잠깐 다른 골프장 회원이랑 바람 폈던 거 나 다 이해할 수 있어. 너 그 남자랑 헤어졌다는 거 나 다 알아. 나한테 미안해서 못 들어오는 거라면 괜찮아. 난 너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제발 돌아와줘. 세야, 너랑 헤어지고 나서 나 맨날 술만 마시고 살아. 네가 눈앞에 아른거려서 살 수가 없어.
세희야, 네가 이혼하고 오라고 하면 나 딸도 버리고 당장 너한테 달려갈 수 있어. 그러니까 제발 나 좀 다시 만나줘. 세희야, 나 암이래. 너랑 헤어진 슬픔에 이런 무서운 병까지 생겼나 봐.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아프니까 네가 더 보고 싶다. 제발 돌아와줘.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남편은 바람이 난 그 여자에게 차인 지 석 달이 좀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은 그동안 그 여자에게 당한 시련의 아픔 때문에 맨날 그렇게 술을 마시고 다녔던 겁니다. 문자 내역들을 더 살펴보니 그들은 거의 1년 넘게 바람을 피우는 사이였더라고요. 그 여자에게 차이기 전 남편은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여자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했었고요. 그렇게 휴대폰을 다 뒤져본 저는 그 여자의 성이 이 씨라는 것과 그 여자가 일하고 있는 골프장이 어딘지까지 전부 알아냈습니다. 남편의 바람 증거를 모두 제 휴대폰과 이메일로 전송한 뒤 자고 있던 남편을 마구 흔들어 깨운 후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고. 말 그대로 자다가 날벼락을 맞은 남편은 괴성을 지르며 눈을 크게 뜨더군요. 저는 굴하지 않고 그의 뒤통수를 한 번 더 후려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또 다른 휴대폰을 그에게 집어던지며 소리쳤죠. 야, 이 개만도 못한 자식아. 뭐? 직장에 일이 있어서 힘들어? 당분간 내버려둬? 언제 직장을 골프장 캐디로 옮겼냐고? 먹긴 뭐야? 그 휴대폰, 당시 세컨드폰이잖아. 그거 차 뒷좌석에서 찾고 내가 얼마나 어이없었는지 알아? 나랑 애 앞에선 그렇게 천사 같은 남편, 아빠인 척을 하더니 뒤에선 휴대폰까지 하나 더 만들어서 개짓을 하고 다녔어. 그 휴대폰에 있는 증거 없애려고 해봤자 소용없어. 이미 내 메일로 다 전송해놨으니까. 제가 던진 자신의 또 다른 휴대폰과 저를 번갈아 보던 그는 그제야 모든 게 들통났다는 사실을 깨달은 모양이더군요. 상황 파악이 빠른 남편은 바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나 그냥 그 여자 가볍게 만난 거야. 나한테 당신밖에 없는데 호기심에 몇 번 만난 것뿐이야. 2번 다시 안 그럴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나밖에 없다고. 이게 어디서 눈깔이 과웅이야. 당신 그 여자 1년도 넘게 만났더만. 그 여자가 바람을 피웠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나랑 우리 아이를 버리고 가겠다며. 차인 지 석 달이 넘은 지금까지도 그 여자에게 매달리고 있잖아. 어디서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이야. 그게 그래도 어쨌든 지금은 그 여자 안 만나고 있잖아. 이제 나한테 정말 당신뿐이라니까. 나 당신한테 진짜 잘했잖아. 이런 실수 한 번은 용서해줄 수 있잖아. 그 여자가 바람나서 당신을 차버렸으니까 못 만나고 있는 거겠지. 안 만나고 있긴 개뿔. 그 여자가 만나자고 했으면 바로 달려가서 만났을 거면서. 그래, 당신 나한테 잘했었지. 그래서 나도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그렇게 했어도 참고 며느리 노릇하며 살았던 거야. 암 걸린 당신 간병도 내가 최선을 다해 해두려고 했던 거고 그게 부부니까. 근데 이젠 다 끝났어. 다른 여자한테 차인 주제에 내가 끓여주는 국 끓여 먹고 내 앞에서 신세 한탄했던 거. 당신 그거 나 농락한 거야. 알아. 난 그런 당신 절대 용서 못해. 여보, 제발. 나 아프잖아. 사람이 제일 힘들 때 버리는 거 아니라잖아. 가뜩이나 나는 이렇게 무서운데 내가 제일 힘들 때 날 버리겠다고. 제발 그러지 마. 남편은 자신의 암까지 들먹이며 제게 용서를 구하려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망설임 없이 이혼을 선언했어요. 아니, 난 당신 바로 버려버릴 거야. 여자의 눈 멀어서 조강지처에 자기 딸마저 아무렇지도 않게 버리려고 했던 인간 말종, 그게 바로 당신이야. 내가 그런 당신한테 왜 의리를 지켜야 돼? 여보, 이미 우리 사이인 당신이 그 여자와 바람을 피웠던 그 순간에 끝난 거야. 난 더러운 당신하고 절대 못 살아. 여기 우리 부모님 덕에 구할 수 있었던 집인 거 알지? 나중에 재산 분할하든 말든 우선 여긴 내 집뿐이 더 큰 집이야. 그러니까 당장 여기서 나가. 나가서 숙박업소 가든 당신 부모님 집에 가든 알아서 하고 당장 여기서 나가라고. 남편은 이 밤에 어딜 가냐며 엉엉 울더군요. 저는 그렇게 끝까지 버티던 그를 거실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누군가 저희 집 초인종을 마구 눌러대더군요. 어머니, 어떻게 이 아침부터 여길? 새벽같이 차 타고 왔다. 애미 어디 있냐? 나 애미한테 볼 일이 있어서 왔어.
그 사람은 바로 시모였습니다. 깜딱 잠에 들었던 저는 밖에서 들리던 남편과 시모의 목소리를 듣고 눈을 비벼뜬 후 거실로 나가봤어요. 그곳에는 화가 잔뜩 난 표정의 시모가 식대에 앉아 저를 찾고 있더군요. 그리고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냅다 달려와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아, 어머님,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저는 너무 놀라서 새된 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시모의 대답은 귀가 막히기 짝이 없었죠. 너 그렇게 우리 아들한테 잘하고 있다고 큰 소리 뻥뻥 치더니만 이게 무슨 꼴이야? 네가 얼마나 엉망으로 살았길래 그 건강하던 우리 중건이가 암에 걸리냐고. 왜 너는 멀쩡한데 우리 중건이만 그런 무서운 병에 걸렸냐 말이야. 내가 너무 열이 뻗쳐서 새벽같이 달려왔다.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러니까 저 인간이 걸린 게 지금 저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야? 저 인간 아직 아무것도 몰랐는데 시모는 제게 그딴 짓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시모의 말도 안 되는 억지에 정말 실소가 나왔습니다. 허두음을 지으며 남편을 저 인간이라고 칭하던 제게 시모는 기가 차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저는 그런 시모에게 한심한 진실을 알려주었죠. 예, 인간이요. 아니, 저 멍멍이 자식이요. 제 눈엔 저 인간 지금 사람으로도 안 보이거든요. 뭐야? 얘, 중건아, 쟤 아까부터 뭐라는 거니? 너 아직 잠이 올 거니? 아니요, 저 잠 다 깼는데요. 잘 들으세요, 아줌마. 저 인간이랑 이혼하기로 해서 이젠 아줌마 며느리도 아니거든요. 뭐? 이혼? 네, 이혼이요. 저 인간이요. 1년 넘게 골프장 캐디랑 바람 피우고 있었대요. 세상 착한 남편인 척은 다 하면서 뒤에서는 더러운 짓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다 3달쯤 전에 그 여자한테 차였대요. 그 여자가 바람이 났다네요. 제발 돌아와 달라. 애도 아내도 다 버리고 너한테 가겠다. 이러면서 그 여자한테 얼마나 매달렸는지 몰라요. 그 여자한테 차였다고 3달 넘게 그렇게 술까지 퍼마시고 다니고 결국 이 꼴이 난 거라고요. 아니, 지금 너 대체 무슨 말을 못 알아듣셨어요? 인간 천벌 받은 거라고요. 조강지처인 자기 자식 다 배신하고 바람 피우다가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내 탓을 해요? 야, 내가 네 엄마한테 손 못 대겠으니까 네가 한테 더 맞아. 전 5만 가지 짜증을 다내며 남편의 뒤통수를 전날처럼 후려쳤습니다. 졸지에 손지어만 한 번 더 당한 그는 멍청한 표정을 짓고 있던 자신의 엄마에게 신경질을 내더군요. 어머니, 진짜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일을 더 크게 만드세요? 안 그래도 집사람이 집 나가라는 거 어떻게든 버텨보고 있었는데. 아, 아니들 뭐 이런 일이 있는 줄 알았니? 아줌마, 아들 입에서 나온 말 잘 들으셨죠? 저는 저 배신자 병수발 해줄 생각도 없고 바로 이혼할 거거든요. 마침 잘 오셨네요. 안방에 저 인간이 대충 밤새 싸놨으니까 그거 들고 저 인간 데려가세요. 저 인간 차고요. 그렇게 세상에서 잘난 줄 알던 아줌마 반품해드릴 테니까요. 여보, 진짜 이럴 거야? 나 수술도 며칠 안 남았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그러니까 언제 버려도 상관없었던 나 마르고 당신 엄마한테 간병받으라고. 전 차라리 잘 됐다 싶어 남편을 시모켠으로 보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시모가 제게 사과하라며 매달리겠다고 하더군요. 저기, 애미야, 내가 뭔가 좀 오해했구나. 미안하다. 저기, 우리 중건이가 저지른 잘못 나도 이렇게 사과하마. 그런데 암 걸린 애돌로 당장 나가라니 그건 좀 참아봐.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실수를 했다. 원래 아플 땐 안정이 제일 중요한 법인데 암 수술까지 앞둔 그렇게 냉정하게 내치면서. 그러다 수술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떡하려고. 사람 아플 때 버리는 거 아니라는데 네가 한 번만 용서 좀 해줘. 우리 중건이가 원래 너한테 얼마나 자했니? 누가 모자 사이 아니랄까 봐 하면 말이 똑같네요. 전 먼저 의리 저버린 저 인간한테 지킬 의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수술이 잘못되든 말든 제 알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아들이 잘 될까 봐 무서우면 직접 데려가서 안정 취하게 하세요. 당신 빨리 당신 아들 데리고 나가. 아니면 지금 아빠 바로 부를까요?
서울에 있는 오빠랑 막내도 불러요. 그렇게 비참하게 쫓겨나는 걸 원하세요? 아니면 당신 말로 당신 어머니 모시고 나갈래요? 선택해요. 얼른! 저는 그 한심한 모자에 애원하는 소리를 더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빠와 형제들을 들먹였더니 그놈은 또 겁을 먹은 모양이더군요. 결국 그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자신의 엄마와 함께 집을 나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날 저는 상간녀가 일하는 골프장으로 찾아갔습니다. 여기 캐디 중에 미세이라는 사람 있죠? 여기 사진 속 이 사람요. 오늘 나왔어요. 그건 죄송하지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프론트에 가서 다짜고짜 상간녀를 찾자 직원은 당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도 그 순간 옆쪽 화장실에서 상간녀가 나오지 않겠어요? 하도 사진을 많이 들여다본 덕에 저는 바로 그 여자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달려가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 동댕이를 쳐버렸어요. 당신 뭐예요? 나 황중건 그 안에 되는 사람이다. 왜? 네가 이세희 맞지? 내 남편하고 1년 넘게 바람 피운 상간녀야. 나 증거도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니 발뺌여 봤자 소용없다고. 황중건, 저 이미 그 사람이랑 헤어진 지 오래예요.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난 그딴 거 없는데. 너네 둘 헤어진 거 이미 알아. 그런데 그럼 네가 상간이라는 사실이 달라지기라도 하니? 돈 벌러 나왔으면 조용히 돈만 벌고 갈 것이지 왜 고객을 꼬셔? 너 내가 상간녀 소선 걸 거야. 그리고 여기서도 절대 일 못하게 할 거야. 사람들의 시선에 상간녀는 머리카락으로라도 얼굴을 가리려고 애쓰고 있더군요. 그 순간 매니저라는 사람이 제게 다가와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전 잘됐다 싶어 그 사람에게 말했어요. 저 여자가 글쎄 여기 손님으로 왔던 내 남편하고 바람이 났었답니다. 저런 더러운 여자가 캐디로 있는 골프장에 아내들이 불안해서 남편들 골프 치라고 보낼 수 있겠어요? 누군지 몰라도 바른 회원하고도 바람이 났다는데 여긴 직원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거 확실하게 처리해 주세요. 안 그러면 나 여기 골프장이 얼마나 직원 관리 못하는 곳인지 인터넷에서 다 소문낼 테니까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조사해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렇게 그 여자에게 응징도 하고 매니저에게 확답도 받아낸 저는 상간녀에게 마지막으로 험한 말을 뱉어준 뒤 돌아왔습니다. 그 뒤 저는 집을 내놓고 아이와 함께 친정으로 들어갔어요. 그놈을 쫓아냈어도 그놈과 함께 살던 집 자체가 정말 꼴도 보기 싫었거든요. 당연히 모든 이야기를 들은 부모님과 전화로 소식을 들은 오빠, 동생도 난리가 났죠. 어떻게 황서방이 그럴 수 있단 말이냐.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실망이구나. 그런데 며칠 뒤 그놈은 겁도 없이 친정으로까지 찾아왔더군요. 아마 제가 집을 내놓은 걸 알고 친정으로 온 것 같더군요. 그때 그놈은 저뿐 아니라 저희 부모님께조차 제대로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인도폰에 비친 그놈 얼굴을 보자마자 아빠가 야구방망이를 들고 뛰쳐나가셨거든요. 저 장인은 제가 사과드리고 싶어서 이 더러운 놈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내가 내 딸을 어떻게 키웠는데 너 당장 거기서 나가. 장인어른은 그거 내려놓고 말씀하시죠. 이거 내려놓고 좋아. 그럼 아주 맨손으로 아작을 내주마. 나쁜 자식아. 그놈은 비명을 지르며 결국 도망쳤습니다. 나중에 제가 걱정되어 세원이와 함께 친정에 갔던 오빠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아쉬워하더군요. 여보, 나 수술 받고 부모님 집에 와 있는데 진짜 너무 힘도 없고 아파. 너무 서러워. 좀 쉬고 싶은데 아버지는 자꾸 날 구박하시고 한심한 놈이라면서 나 아픈데 정말 너무 하신 것 같아. 여보, 이만큼 화냈으면 됐잖아. 제발 이제 나 좀 용서해줘. 나 너무 힘들어. 아직도 이 인간이 정신을 못 차렸네. 이젠 이혼하겠다고 전화한 줄 알았더니 끝까지 이혼 도장도 못 찍겠다는 거지. 그럼 나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 걸게. 앞으로는 이렇게 짜증나게 통화하지 말고 그냥 변호사를 통해서 얘기해. 결국 전 그놈에게 이혼 소송까지 걸어버렸습니다. 그놈은 아픈 자신에게 꼭 이래야겠냐며 울먹였지만 그건 그의 사정이라며 딱 잘라버렸죠. 저는 물론 위자료도 함께 요구했고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소송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는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는지 저에게 전화해 길길이 날뛰더군요.
그 여자는 결국 저 때문에 골프장에서도 잘렸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헤어진 그놈 때문에 직장까지 잃게 했으면 됐지. 손해배상까지 걸어? 이 지독한 여자야. 내가 잘리게 했니? 그러게 누가 유부남과 바람 피우래. 진짜 웃기는 여자네. 아, 진짜 짜증나. 야, 그러게 네가 남편 관리 먼저 잘했어야지. 그놈은 아직도 나한테 전화해서 징징대며 이혼하니까 제발 자기 좀 받아달라면서 울더라. 수술도 잘 됐고 애는 무조건 와이프한테 보낼 테니까 제발 돌아와 달래. 자기 때문에 난 직장도 잃고 개망신까지 당했는데 그놈은 아직도 내가 자기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더라. 이런 일 당하기 싫었으면 애초에 그런 한심한 놈과 결혼하지 말았어야지. 그래서 그 대가를 이렇게 달게 받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도 유분한 대가를 달게 치러야지. 안 그래? 야, 너 그렇게 살다가 앞으로 더 큰 벌 받아. 그러니까 인생 똑바로 살아. 여자 망치지 말고.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남편은 저와 그 여자 둘 모두에게 매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진짜 이런 인간이 있나 싶더라고요. 그 여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전화를 끊은 후 다음 날 또 남편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그놈은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고 또 우는 소리하며 매달리려고 했죠. 저는 그놈에게 차마 이곳엔 적을 수 없는 심한 쌍욕을 해준 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 전 소송에서 이겨 그 두 놈에게 위자료도 각각 받아내고 이혼도 할 수 있었어요. 물론 딸아이도 제가 데려왔고요. 이혼이 마무리된 뒤 시부와 신우가 제게 전화를 걸어 진심으로 사과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친정에서 딸과 함께 이혼의 아픔을 이기려고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가끔 연락하고 지내던 신우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어요. 애 아빠가 구속됐다고요? 네, 진짜 기가 막혀서. 전 남편은 구속 수사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저와 이혼하기 훨씬 전부터 지역 업체들에게 뇌물도 많이 받고 골프 접대도 숱하게 받았다고 해요. 공무원 신분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이었죠. 알고 보니 그 상간녀도 골프 접대를 받다 만나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와 이혼한 후 전 남편이 휴가를 마치고 직장에 복귀한 뒤 지역 업체 중 한 곳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던 모형입니다. 그리고 비리 조사를 받던 그 사람의 입에서 전 남편에 대한 폭로가 터졌던 거고요. 결국 감사를 통해 전 남편의 모든 비리가 들통이 났고 그는 직위 해제가 된 상태로 불구속 수사를 받았다고 해요. 그러다 그가 헤쳐먹은 게 많았던 건지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하더군요. 아빠 집안에 수치를 안기면서 엄마는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자랑이던 공무원 아들이 감옥 가게 생겼다면서요. 진짜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새언니 진짜 이혼 잘했어요. 신우인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며 한숨을 쉬더군요. 그렇게 앞에서 온갖 착한 척을 하며 살더니 바람을 피우고 비리를 저지른 전 남편은 정말 속이 썩은 인간이었던 겁니다. 이후 결국 전 남편은 파면을 당했고 현재는 실형을 살고 있답니다. 절 배신한 벌을 두고두고 받길 바랐지만 정말 상상조차 못했던 처참한 결말이었죠. 차라리 이혼 덕분에 아이가 아빠의 그런 모습을 못 보게 된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지금 저희 딸은 다행히 아빠를 찾지도 않고 잘 지내고 있어요. 처음엔 아빠를 그렇게 찾으며 울었지만 부모님과 제 노력 덕분에 지금은 많이 안정된 상태랍니다. 오빠와 동생도 종종 저희 딸을 많이 챙겨주고 있고요. 아직 아이가 어려서 부모가 왜 이혼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솔직하게 들려주지 못했어요. 그래도 언젠가는 아이에게 진실을 알려줘야 할 텐데 우선 그때까지 아이의 마음을 보듬어주며 엄마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생각이에요. 저희 부모님은 아직도 저를 많이 걱정하시는데 70대 중반을 바라보시는 두 분을 보면 너무나 죄스러운 마음이 앞서곤 합니다. 새언니와 잘 살고 있는 오빠처럼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전 그러질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이혼 후에도 잘 살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정말 씩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전 오래도록 부모님께 효도하며 두 분의 자식으로서 제 딸의 엄마로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전 남편을 떠올리면 세상에서 제일 알기 어려운 게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착하고 순했던 사람이 뒤에서는 온갖 한심한 짓을 저지르고 살았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나 보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도 제 전 남편처럼 양의 탈에 쓴 늑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주위를 잘 살피시길 바라요. 저처럼 뒤늦게 뒤통수 맞는 것보단 미리 알고 멀리 하는 게 훨씬 나을 테니까요. 전 이만 여기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